자, 오늘은 FATF 관련돼서 최종안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FATF 그 최종안과 그리고 리프사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님, 워라, 큰바이님, 이재준님, 그리고 RJ님, 슬림오라님, 어서 오십시오. 오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전히 컨디션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빌빌대는 하루를 보냈는데, 그런 만큼 오늘은 진짜 딱 1시간 내로 여러분들과 알차게 1시간 내로 굉장히 알찬 시간들, 알찬 내용들 다루면서 평소보다는 좀 빨리 끝낼까 합니다. 윤창균님, 체리고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워라,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서 이제 G20 국가의 각 국에 있는 재무장관급 급이 좀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슈, 아젠다를 갖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소식에 대해 귀를 기울였던 바로 버추얼 에셋, 가상 자산이라는 것과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왜 버추얼 에셋이냐? 그거는 FATF가 이제 어떤 그런 법적인 조항문이나 문서화시키는 그런 공식 문서에는 단어정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흔히 크립토커런시 또는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그것을 버추얼 에셋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따가 살펴볼 본문에 나오겠지만 VASPS라고 버추얼 에셋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마지막 S는 소문자로 이제 복수를 칭할 때 그 영어에서 S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라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카테고리를 그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크게 방금 말씀드린 가상자산과 VASP 가상화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준수에 대한 그런 반드시 이행에 대해 사항과, 그리고 약간 권고안, 가이드로서의 약간 지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하지만은 약간 가이드로서 표준화되어 있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강제성은 없지만은 권고, 그런 느낌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FATF의 최종안입니다. 그 사이에 오프닝 하고 있었는데 많이들 오셨네요. 현희님, 수릴리님, 그리고 수아님, 윤님, 와우님, 한이하니님,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FATF의 그런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거고요. 살펴볼 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여러분들도 보시기 쉽게 한글로 친절하게 이번에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걸 통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살펴본 이후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거였죠. 이거 과연 이 내용이 XRP와 리플사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 혹시 이 규제가 너무 강력해서 리플사가 지금 밀고 있는 XRP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많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XRP들, 거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과 우려도 있고 궁금하실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같이 다뤄볼 거고, 더불어서 조금 더 나가서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이 FATF의 최종안 때문에 어떤 입장일까,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인 1부 순서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2부 때는 여러분들과 여러가지 주제와 내용들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나누는 Q&A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송다리님, 이상원님, 워라 어서오세요. 창현님도 어서오세요. 리프리님도 어서오시고요. 박민준님, 워라 어서오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FATF의 최종안을 살펴볼 건데요. 참 감사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참석을 하고 여기 내용에 대해 잘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면 FIU라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금융정보원인가요? 명칭이 정확하게 뭐죠? 오피셜로? 잠깐 검색 좀 해볼까요?
금융정보분석원이네요. 여기는 아마도 공공기관일 겁니다. 공공기관일 가능성이 높죠. 또는 이제 뭐 정부기관에 속할 텐데 잠깐 보죠. 왠지 제 생각에는 설립 배경 보면은 공공기관으로 뜰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나와있네요. 여기에 본인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여기 나와있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이네요. 그럼 공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공공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관의 특성이 어떤지를 그냥 정확하게 찍고 가죠. 알료에 가면 나오거든요. 공공기관이면 여기에 뜰 수밖에 없어요. 금융정보분석원 역시나 공공이네요. 공공이죠. 공공 아닙니다. 여기 안 들어가네요. 여기 없어요. 그러면은 약간 특성이 다릅니다. 공공은 아니고 일단은 금융위원회 산하로 있는 약간 정부기관, 중앙정부기관에 가까운 기관일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자금 세탁 방지제도 이런 걸 위해서 본인들이 법 집행기관에 법 집행하는 기관들 여러 개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기관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관련해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분석해 갖고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융 쪽에 있어서 약간 그런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역들을 분석하고 정보화시켜서 그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자, 이런 기관이 당연히 참석을 한 이유는 FATF에 이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된 내용, 주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관까지 참석해서 여기에 돼 있죠, 명시가. 법무부도 갔고요. 우리 샌드박스 할 때 매번 가상화폐를 통한 암호화폐를 통한 송금을 한다고 했을 때 매번 반대를 놓은 이 법무부 밉상이죠. 자, 외교부와 국세청도 갔네요. 관세청도 가고 금감원까지 갔습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올랜드에 있는 플로리다에서 있었는데 이 총회에 참석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참 알기 쉽게 읽어볼 수 있는 한글인데 여러분들과 정말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함께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논의 내용의 넘버링 1이 이거였어요. 가상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추얼 에셋,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를 FATF에서는 버추얼 에셋이라고 정의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란 단어 선택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가상자산 취급업소, 암호화폐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죠. 인허가 또는 신고 등록 의무, 그리고 자금 세탁 반지나 CFT, 테러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효과적 규제 감독 체계 구축, 그리고 예방적 감독 의무 등 부여. 굉장히 추상적으로 썼죠. 디테일한 내용 많이 궁금하실 텐데 곧 함께 다뤄볼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밖에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국제의 기준 이행조치 촉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결의가 됐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G20 사전 모임할 때 이거를 FATF에서 나오는 최종안을 우리는 이행하겠다,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재무장관 회의 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겠죠. 그리고 FATF 차원의 국가별 이행상황 점검 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내용을 같이 보시죠. 자, 보신 것처럼 가상자산 관련해서 국제기준 및 공개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회원국들이 다 동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퍼블릭한 스테이트먼트, 그걸 공개 성명서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하겠다는 의미와도 같거든요. 자, 보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VASP 가상자산 취급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떠올리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떠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VA 또는 버추얼 에셋이라고 명시한 단어는 쉽게 생각해서 암호화폐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같이 볼게요. 제 채널과 계속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ATF가 그동안 회의를 많이 했고 이 레코멘데이션 15 또는 리비전 15라고 할 수 있는데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뭐 버전 2, 버전 3, 버전 15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난 2월에 버전 15까지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이제 최종안으로서 이번 6월에 있었던 회의로 최종안 파이널 어덥션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그 내용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확정하고 공개 성명서를 채택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절하게 설명도 되는데 구속력이 있어요. 바인딩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안 따르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따라야 될 대상은 바로 FATF의 회원국들이고요. 회원국들로 있는 각 국가들이고, 이걸 안 따랐을 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FATF에 의해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각 나라가 만약에 혹여라도 뭔가 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 나라는 그 FATF에 있는 회원국들, 다른 멤버들과 금융거래가 단절됩니다. 실제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FATF의 회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그리고 이란은 지금 FATF의 이런 결의사항으로 해갖고 북한 같은 경우 아예 왕따 됐어요. 금융거래 불가로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약간 제재를 높은 수위로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왕따 당하겠죠, 세계 금융에서.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주석서와 다르게 지침서라고 해서 구속력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하면 가이드 또는 한글로 뭐 가이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가이드라인, 우리가 보통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수했으면 좋겠다고 나오는 약간 표준에 가까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공개 성명서를 채택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파이널 어덥션을 채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15 버전 15까지 나왔던 레코멘데이션 15까지 나왔던 거를 이제 최종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도 국내 동향이니까 이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여기까지는 FATF에서 결정됐던 내용이고요. 이 아래에는 우리 국내 동향에 맞춰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약간 코멘트를 단 거죠. 보시면은 이미 FATF의 권고 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 내용들을 반영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많이 보시는 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올해 3월인가요? 올해 3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에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FATF의 그런 파이널 어덥션 내용들이 주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게 발의가 됐고, 그게 아직 국회를 통과 못해서 계류 중이라고 그거를 코멘트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뭐 누가 됐던 간에, 정의당이든 누가 됐던 간에 법안을 발의한 게 있고 그게 계류 중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FATF의 이 최종안은 이거를 준수해야 될 대상이 세계 각국에 있는 기업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개인들이 아닙니다. FATF의 최종안을 준수해야 될 회원들은, 그 대상들은 말이죠, 각 국가입니다. 그 나라 국가에 있는 기업이나 이것들은 그 나라 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통과를 못하고 국내에는 이 FATF에 지금 최종안으로 나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법이 없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처럼 말이죠.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FATF의 이런 준수사항을 준수 안 하고 막 중구난방으로 지금처럼 사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막 난립을 해요. 그래서 막 영업을 합니다. 이 트래블룰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돈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 KYC 신원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생겨서 막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막 자금 세탁에 악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선 이들을 제재하고 싶은데 근거법이 없으면 제재를 못하겠죠. 어떻게든 현존에 있는 법으로 이 사람들을 엮어낼 수 있으면 그 법을 근거로 처단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기존에 새로 만든 법안이 없이 기존 법으로는 이들을 속아낼 근거가 없다, 그럼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처럼 되는 거죠.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 세탁을 하고 있는데 하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 손을 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일반 본인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놓고 사기치면 사기 행위로 그들을 처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하지 않고 약간 애매하게 기존 법으로는 속아낼 수 없는 그런 약간 애매한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약간 의심은 가면서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죠. 왜냐면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은 되게 재밌게도 FATFA에 오히려 한국이 제재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니네 뭐 하고 있어? 왜 니네 국내 안에서, 한국 내에서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야, 우리가 제재 가하기로 한 북한이나 이란 쪽으로 자금이 가는 것 같잖아, 암호화폐 악용해갖고. 너희 뭐 하고 있니? 너희 블랙리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ATF는 개개인들이나 기업 또는 한국 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직접 터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국제사회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그런 거에 명단에 올라서 왕따를 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당연히 국내법을 정비해서 이 세계적으로 따라가자고 채택한 이 권고한 내용들, 그리고 따라야 될 의무, 이런 것들 이행하려고 노력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확한 관계는 이겁니다. FATF가 이런 내용들을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에요. 효력을 발휘하려면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주리스딕션, 그 나라의 관할법들을 이에 맞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통제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 나라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건 그 나라의 법이니까요. 그 관계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금융위원회는 국내 한국의 동향은 이렇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님들께서 서로 싸우느라 정신없어서 일을 잘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정신 차리셔야 되죠. 이거 언제 할 거지?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넘어가죠. 자, 그래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가상자산 취급업소,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말씀드렸죠, 이 친구. 요거는 감독 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거는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뒤에 코멘트 나왔는데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는 불인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아요. 한국 블록체인 협회 또는 한국 블록체인 뭐뭐뭐에서 되게 각종 연합단체가 많거든요. 지금 FATF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자유규제 기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제안을 합니다. 정부님, 우리가 앞으로 스스로 잘 할 테니까 우리 스스로 이런 준수안들, 그러니까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안들을 만들고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심사해갖고 우리가 허가내주고 라이센스를 주는 이런 업무를 저희가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허락을 해줬다고 합시다. 자,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할 거면은 한국 블록체인 협회, 지금 예시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기한테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십시오. 저희가 허가해주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이랬을 때 FATF의 얘기는 뭐냐면 그거 인정 안 돼. 그러지 말고 정부기관인 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허가받고 영업을 하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직접 통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율규제기관한테 허가받는 형태로 어떤 나라가 이제 영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지금 FATF의 얘기는 인정 못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주석서입니다. 이행해야 될 의무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했다가는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율규제 기관을 만들어 놓은 걸로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기사에 따르면은 그런 협회들을 통해서 자율규제를 해보겠다고 나선 것 같은데 지금 FATF의 결정은 그거 인정할 수 없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해도 FATF가 싫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범죄 경력, 크리미널, 범죄자의 그런 전과 이력이 있으면은 이거 자체를 차단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미신고에서 영업하는 데는 반드시 제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불어서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제, 레귤레이션 관련된 활동, 그리고 감독하는 것들은 감독 당국, 당연히 금융감독원이 있죠. 저희 나라는 그거에 의해서 감독이 돼야 되고 직접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같은 감독 당국은 효과적인 감독 수단을 보유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단은 여기에 주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허가 신고를 취소, 제한,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영업 중지 내리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효과적, 비례적, 억제적 제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관련 규칙이나 또는 법에 없을 텐데요. 법을 수정하게 되면 이런 역할들, 권한들을 부여하겠죠. 뭐 금융감독원한테 부여하려면 거기에 부여할 테고, 그 밖에 다른 정부기관 내에서 금융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컨트롤할 거면 그 기관에다가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는 법안을 내용을 넣을 겁니다. 아마도 넣겠죠. 지금은 없겠죠, 기존 법안으로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방조치 이행 의무.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 말 그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금융기관들, 은행이나 뭐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데는 이미 AML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KYC죠. KYC부터 시작해서 돈을 보낸 이력들, 그리고 이력들을 충실히 관리를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나라 정부가 뭐 검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이 금융기관들한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금융기관들한테, 야, 범죄자 하나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관련 이력들 다 줘봐, 자금 세탁을 한 것 같아, 탈세를 한 것 같아, 추적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충실히 제공해야 되는 거죠. 정보들을 잘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이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FATF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다룬다고 했죠. 지금 이 내용이 암호화폐 거래소한테는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이거 불똥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따가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써있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 암호화폐 송금도, 송금 수취기간 모두 송금인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 보유해야 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인데, 자, 이제 리프사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XRP라는 암호화폐, 리프사가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고 싶어하는 XRP를 이 엑스라피드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XRP를 브릿지로 해서 실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유럽, 뭐 유럽 전부는 아니겠죠. 유럽 전부는 아닐 겁니다. 일단 유로화 페어죠. 유로화 페어에 대해서 쓰고 있고, 보통 영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리고 필리핀, 멕시코, 그리고 곧 추가되는 브라질이 있지만 아직 공식이 아니니까 공식이 아닌 건 예로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군데인데 이미 쓰고는 있죠. 쓰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다른 나라까지 확장은 잘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네 구간은 이미 작년 10월 수요일 때 발표됐던 거거든요. 근데 대략 한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추가적으로 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가지 뭐 자금 세탁 문제라던가 이런 악용 케이스 때문에 각 국가가 잘 허용해주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어쨌든 간에 아까 FATF의 최종안이 과연 이 엑스라피드를 통한 XRP를 사용하려는 이 리프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고, 또한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엑스라피드 같은 것들이 FATF의 최종안이 영향을 줄 수 있나 없나를 살펴보기 전에 엑스라피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엑스라피드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엑스라피드 같은 경우는 뭐를 쓰죠 여러분들? 유동성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엑스라피드. 엑스라피드 작동 그림이죠 이게. 약간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죠. 여기에서 유동성을 받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XRP 이 주문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받고요. 이걸 통해서 컨버팅을 하는 거죠. 피아트 대 피아트로. 이쪽 피아트, 그리고 이쪽에서 피아트, 도착 국가에서. 자, XRP 유동성을 공급받는 것도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바로 피아트 쌍을 만들어서 브릿지를 하는 게 바로 주요 역할을 하는 게 이 공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약간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 느낌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다고요. 자, 이거는 이따 다룰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별개로 두고요. 일단은 리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구간은 어디일까요? 아까 트래블룰이라고 보통 뭐 한국 기사에는 여행 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KYC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 이런 정보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시 몇 분에, 그리고 받는 쪽에 금융기관은 누군지, 어느 계좌인지, 계좌 번호, 그리고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의 물리적인 사는 곳 위치, 그 의미는 KYC와도 같습니다. 신원 확인이 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보낸 사람이. 자,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될까요? 이 엑스라피드 작동 방식은 이거거든요. 자, 우리 흐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 보내는 쪽, 받는 쪽은 여러분들 뭐죠?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볼까요? 금융기관입니다. 기존의 금융기관이죠. 은행이나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죠. 이들은 이 FATF 관련 최종안에 관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이번 FATF의 가상자산에 대한 최종안이 없을 때에도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준수를 하고 있었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거를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과 다를 게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은 클리어합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쪽 미국에서 보낸다고 하면은 요게 이렇게 가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컨버팅이 되겠죠. 이거는 오렌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서 컨버팅 되는데 요 돈이 이렇게 이동하는 건 어떻습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로 돈이 이동해야겠죠. 금융기관에서. 이거 역시도 레가시 금융 시스템에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A라는 은행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A은행 또는 B은행에 갖고 있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죠. 마찬가지로 신원이 확실하죠. 기존의 금융기관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이잖아요. 그 나라의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도 클리어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 안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에서 만약에 달러가 XRP로 컨버팅 된다. 이것 또한 어떤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없죠. 어디론가 돈을 익명자한테 보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암호화폐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그 기록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거래가 진행이 될 때 만약에 XRP를 판다고 주문을 걸어놓은 게 A고 이걸 산다고 한 게 B라고 했어. 달러로 XRP 사겠다. B입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이란 얘기죠. 사용자 등록도 안 하고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등록하는 과정 중에 이게 진행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내부에서 거래되는 것도 오케이, 문제 없음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차피 대칭의 구조니까요. 여기 다 오케이 겁니다. 그럼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도착 국가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블루로 할게요. XRP 레저상에서 이동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이쪽 거래소가 XRP 레저에서 갖고 있는 계정이 A란 계정이고 받는 국가 쪽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XRP 레저상의 계정이 B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존 금융의 이동이 아니죠. XRP라는 블록체인 내에서의 이동입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FATF의 최종안이 여기에 영향을 줄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리프사가 겪는 애로사항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블록체인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A와 B의 계정의 소유주 때문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특정, 그러니까 익명을 취하고 있는 누군가가 만든 계정이 아니라 바로 FATF가 이번 최종안으로 뭐를 넣어놨죠? 암호화폐 거래소는 AML, CFT 준수를 위한 그런 의무를 다하라고 했죠. 이거는 본인들 고객에 대해서만 준수하는 게 아니라 얘 역시도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얘 계정요? 당연히 이거에 똑같이 준수를 해야 되겠죠? 동일하게. 그러면은 이 거래소가 이거를 준수해야 되는 거래소가 만든 A 계정, 그리고 요거 받는 쪽에 거래소가 만든 B 계정, 여기끼리 보내는 거잖아요. 이 트래블룰, 여행 규칙이 준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암호화폐 거래소끼리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익명의 사용자가 주고받는 게 아니죠. 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로 하나씩 흐름에 따라 짚어봤지만은 이 엑스라피드 구조상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이 FATF 결정안이 이 엑스라피드 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게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리플사가 바라던 그림인 거죠, 사실 이게. 예. 굉장히 바라던 그림입니다. 어차피 엑스라피드의 작동 방식을 이렇게 설계해놓고 이 설계하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FATF의 기존 금융권들이 지켜야 되는 자금 세탁 방지나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녹여놨겠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제 이런 의무,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의무를 준수할 것, 그거를 부과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 제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지금 브레인스톰 2019에 나와갖고 인터뷰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이틀 전인가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KYC 되지 않은 XRP 트랜잭션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로라고 했어요. There are zero라고 했어요. There are zero transaction.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융권, 현재 금융권에서 지켜야 되는 룰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은 XRP 트랜잭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현재 금융권에서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을 이미 규제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상태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엑스라피드 또한 FATF의 최종안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미 잘 준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리프사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도입되기를 바라던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한테는 굉장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이제 함께 볼게요. 암호화폐 거래소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A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명명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좋아요. A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에서 사용자들이 이미 KYC를 끝낸 사용자들이 신원 확인 끝난 사용자들끼리 이 안에서 사고팔고 하는 건 오케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서로 신원 확인이 된 사람들끼리 이 내부에서 사고 파는 거죠.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출금과 입금을 할 때입니다. 근데 출금하고 입금할 때만 그냥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출금하는 목적지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FATF의 최종안을 잘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낼 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엑스라피드처럼 말이죠. 서로 이 금융에서 지켜야 될 의무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추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디로 출금하거나 또는 어디로부터 입금될 때가 문제냐면 블록체인에 있는 개인 계정에서 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풀어서 설명할까요?
익명의 계정, 그러니까 누구 건지 알 수 없는, 여기로부터 암호화폐가 입금이 되거나 또는 나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추적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기사로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굉장히 고민에 빠졌죠. 예, 암호화폐 거래소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은 딱 두 가지죠, 크게. 이거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개인 계정을 출금하거나 개인 계정으로부터 입금하는 거를 막던가. 그죠? 그 두 가지밖에 없겠죠. 예,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약간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FATF의 최종화는 준수하는 가운데 약간 디테일함에 있어서 뭔가 추가적인 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FATF의 최종화는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최종화를 준수하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그 나라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든 게 있다면 그건 문제될 게 없죠. 왜냐하면 FATF의 최종화를 준수하고 있으니까.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약간 디테일한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FATF의 최종안이 나온 지 며칠 안 됐고요. 지난 주 이제 토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그게 발표가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비즈니스 데이로는 하루밖에 안 된 겁니다. 만 하루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 최종안을 토대로 각 나라의 법을 정비할 텐데, 아직 그 어떤 나라도 약간 그림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나라들, 특히 이제 정상국에 해당하는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런 국가들이, 앞서고 있는 리드하는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추세를 봐야지 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그 흐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어쨌든 확실한 건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굉장히 난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지금 각종 암호화폐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존재하는데,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그리고 기타 등등,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은 문제가 되는 게 어차피 암호화폐 거래소든 모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개개인들이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개인끼리 P2P로 돈을 주고받고 싶다 해서 탄생한 거잖아요. 원래 그 목적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FATF의 최종화는 그거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오스도 마찬가지죠. 이오스도 데비라는 게 존재하죠. 데비 존재하고,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듣기로는 각종 게임, 데브로 만들어진 게 아마 도박 게임이 거의 99%라고 들었는데, 그 게임 안에서 이오스 갖다가 게임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용자가 사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이오스 네트워크 상에서, 이오스 개인 계정에서 이동이 있을 텐데, 이오스 덱을 쓸 때 KYC를 하나요? 안 하죠. 하는 게 아마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FATF의 최종안에 걸리는 문제거든요. 전부 다 이런 케이스들.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기존의 이런 AML이나 CFT에 관련돼서 이런 신원 확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공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나 기타 등등 덱을 통해서 뭔가 이더리움이 이동한다. 죄다 걸리는 문제입니다. 죄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몇 가지만 들었는데요. 이 각종 블록체인에 있는 단체나 재단, 이 개발자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이걸 바라보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딱히 뭔가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죠. 뭐 그도 그럴 게 FATF 최종안에 대해서 벌써부터 입장을 표명할 건 아니죠. 왜냐면은 각 국가가 일단 그 나라의 법으로 적용해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입장을 표명하기엔 약간 이른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일 뿐인 게, 각 국가에서 이거를 이행해야 되고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 법을 이에 맞춰서 변경할 겁니다. 아까 보도자료 보셨지만 우리나라도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류 중이라 못하고 있을 뿐이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을 때 과연 어떠한 반응들을 보일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리플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블록체인이 뭐 기존에 신뢰할 수 없는 금융기관들을 다 깨트리고 이들을 무너뜨리고 분산화된 그런 네트워크에서 개인 간의 P2P 거래를 하는 게 맞다.
보통 이런 목적으로 탄생을 했는데 리프사는 XRP를 그렇게 쓰고 있지 않죠. 기존의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서 기존의 피아트들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하거나 또는 더 나가서 돈이 움직일 때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바로 XRP를 브릿지 삼아갖고 그거를 실현해 주겠다. 그러니까 피아트를 서포트해서 이런 더 우리가 돈의 흐름을 활발히 해서 우리가 더 윤택해지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포지션이잖아요. 이런 스탠스고요. 그래서 리프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거의 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암호화폐들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재미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FATF 최종안 그리고 그 최종안이 리프사한테 미치는 영향 엑스라피드를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까지도 어떤 상황인지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같이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잠깐 1분 정도만 휴식 시간을 갖고 2부에 이어서 Q&A 때 여러가지 내용들 방금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을 비롯해서 그 밖의 얘기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잠깐 휴식할게요, 여러분들.